보험은요? 아버지 생명보험 있으셨잖아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석 달. 아들 집 첫날 아침. 인사보다 먼저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보험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실망했다고.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외투가 사라졌어요. 아, 그거요? 지저분하고. 버렸어요. 냄새가 나서.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도 평생의 기억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허락도 없이 72의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린 짐. 그게 제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짐에게도 남은 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사연 나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정희,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석 달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온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결국 그날 밤 숨을 거뒀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말 갑자기였습니다. 49제를 끝낸 뒤 아들이 집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작은 집 전세였는데 계약이 곧 만료된다며 아들 도현이는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처분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남편의 외투와 사진 몇 장, 그리고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반지를 챙겼습니다. 통장 몇 개를 찾아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해외에 있었고 친척들에게 연락할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남은 선택지는 아들 집뿐이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79쯤 되어 보이는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짐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제 아들 집이에요. 그러자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표정이 환영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는 문을 잘 잠그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노인은 고개만 한 번 더 저으며 내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문을 잘 잠그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에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무거워졌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분이 하는 인사쯤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거실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고 반갑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제 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님, 오래된 물건은 냄새가 많이 배요. 집 안에 들이기 전에 좀 털어주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심 섭섭했지만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마저 잃은 제게 선택권은 없었으니까요. 현관 밖에서 짐을 털고 들어오자 수연이는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창고처럼 쓰이던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자개농이 놓여 있었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원래 버리려던 건데 쓰시면 돼요. 어차피 잠깐만 계실 거잖아요. 잠깐만 계실 거라는 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가 나가면서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틀, 색이 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이곳이 제가 머물 공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 어두운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외투를 꺼냈어요. 아직도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투를 가슴에 안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을 보자 다가갔는데 도현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힘드셨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연이가 부엌에서 나와 도현이에게 다가갔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어요. 도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엄마, 저녁은 배달시켜 먹을게요. 편하신 거 드세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첫날 밤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밤에는 문을 잘 잠그라던 그 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복도 쪽에서 수연이와 도현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운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가족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낯선 기분이 드는 걸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무거운 눈빛, 노인의 경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을 믿고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받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아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곳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가 복도에서 멈칫했어요. 안방 쪽에서 수연이와 도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노인의 경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새벽의 낮은 대화.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제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몸은 무거웠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수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뿐이었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드세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토스트를 먹는데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저를 흘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제 푹 쉬셨어요? 응, 그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도현이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 정리는 좀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궁금해할 만도 했지만 아침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돈 이야기부터 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글쎄, 아직 자세히 못 봤어.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대략이라도요.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인하셨잖아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아들은 통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하셔야죠. 보험은요? 아버지 생명보험 있으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도현이가 정말 궁금한 게 뭔지. 제 안부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돈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은 없어. 네, 없다고요? 도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연이도 부엌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보험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해지하셨더라고. 나도 몰랐어. 통장 정리하면서 그때 알았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 보험을 해지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보험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장례 후 정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도현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기대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뭐가 있어요? 집도 보증금이 적은 전세였잖아요. 저축이라도 좀 해두신 거 있으세요? 통장에 조금 있긴 한데 많지 않아.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금도 없고 저축도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됐다는 듯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시죠. 전 출근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 토스트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쉴 곳이 필요한 어머니가 아니라 뭔가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수연이가 식탁 옆으로 와서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릇을 가져가려는 듯이 손을 뻗었어요. 어머님, 다 드셨어요? 아니, 아직. 아, 그래요? 그럼 천천히 드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연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치킨과 피자였는데 저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수연아, 나는 누룽지 좀 끓여 먹을게 해. 어머님, 가스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수연이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고 저는 냄비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관리비가 장난 아니에요. 가스비, 전기료 다 올랐어요. 저를 향해 하는 말 같았습니다. 누룽지 하나 끓이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저는 불을 끄고 그릇에 조금만 담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이 되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수연이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온 작은 상자도 있었습니다. 친척이 보낸 건데 수연이는 그걸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택배예요. 아, 고마워. 저는 나중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보니 그 택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어제 내 택배 봤어. 택배요? 아, 어머님 거 못 봤는데요. 경비실에서 착오로 다른 데 배송됐나 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앞으로 온 택배는 정확히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왜 제 택배만 없어진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고, 아직은 이 집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또 뵙네요. 저 뭔가 문제 있나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냥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조심하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는 가족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보험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한 아들의 표정, 관리비 이야기를 꺼낸 며느리의 말투, 사라진 택배.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텨야만 할까요? 갈 곳은 없었지만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 집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고 잠에서 깨는 순간마다 남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슬픔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 장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수연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표정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듯한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걸로 뭘 사오면 돼? 파, 마늘, 두부 정도요. 시장 가면 10,000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손 안에 10,000원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장에서 파와 마늘, 두부를 사려면 10,000원으론 빠듯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서서 팔을 집어들며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1,500원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목소리를 작게 낮췄습니다. 주인은 저를 흘끗 보더니 1,000원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파를 샀습니다. 마늘도 두부도 똑같이 했어요. 가격을 묻고 깎아달라고 부탁하고 조금씩 아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니 손에 2,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몇 번이나 세어봤습니다.
누군가 보면 불쌍한 노인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가진 게 없어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1은행 만기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계좌 125600004-598 앱 또는 지점 방문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금?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계좌번호 뒷자리를 확인했어요. 4598점. 어디서 본 듯한 계좌번호 뒷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기예금을 든 기억이 없었어요. 언제 만들었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말했었어요. 여보, 은행 같이 가자. 금방 끝나. 뭐 하려고? 당신 명의로 하나 만들어야 돼. 신분증 챙겨. 은행에 함께 갔었죠. 남편이 직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밀어줬어요. 잘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그게 이거였구나. 남편이 제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어뒀던 거예요. 같이 갔었지만 내용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해서라고만 했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남편은 평소 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많은 돈은 아닐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 사실을 도현이와 수연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보험금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도현이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예금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요. 남편이 남긴 돈. 그건 제가 여기서 나갈 때 쓸 거예요.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작은 기계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홈캠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연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홈캠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거 뭐야? 아, 그거요? 보안을 위해서 달았어요. 요즘 집에 도둑이 많이 든다잖아요. 수연이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현관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 방과 화장실 쪽 복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을 막으려면 현관을 찍어야 하는데 왜 복도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따지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제가 사온 장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스름 돈 얼마 남았어요? 2,000원이요. 네, 잘 아끼셨네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홈캠. 제 동선을 감시하려는 거겠죠. 이 집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뵙네요. 돌아보니 그 노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장에서 여러 번 마주친 분이었어요. 노인은 봉투를 정리하다 말고 저를 흘끗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문 잘 잠그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노인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돌아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보여주기로 한 모습은 연약한 노인이라는 것.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노인. 그 역할을 하는 게 당분간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예금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은 제가 여기서 나갈 때 쓸 거예요.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노인으로 보이는 것. 그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가난하고 약한 노인으로 보이기로 결심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이 집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안쪽은 이미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했어요. 수연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안방에서 낮게 눌린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운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멈칫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도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고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은 어렵다니까요. 네, 알아요. 최대한 빨리. 네.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귀는 저절로 그쪽을 향했어요. 도현이는 한참 동안 통화를 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신발장 위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그걸 흘끗 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봉투였어요. 대출 상환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기도 전에 수연이가 나와서 그걸 챙겨갔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물 좀 마시려고. 네. 수연이는 우편물을 손에 쥔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칠 뒤 수연이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찍힌 큰 가방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걸 봤습니다. 쇼핑 다녀왔니? 아, 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수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틀 뒤 현관 앞에 중고 거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져간 걸 보니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 모양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도현이도 달라졌어요. 출근 전에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에서 받다가 베란다로, 베란다에서 받다가 복도로.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현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현이와 수연이 그리고 저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수연이가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나왔는데 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작년보다 5만 원 정도 더 나왔어요. 전기료랑 가스비가 올랐나 봐요.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물가도 장난 아니에요.
장 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지고.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야지. 맞아요. 그래도 조금씩 아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외돼 있었습니다. 제 존재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부담으로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누룽지 하나 끓이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모두 이 집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겠죠.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수연이와 도연이는 계속 생활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은 쉬세요.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물러서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장에서 여러 번 마주친 그 노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뭔가 담겨 있었어요. 연민과 경계가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안정감도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듯한. 조심하세요. 노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조심하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조심하고 있는데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곧 무언가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정리 대상에 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요. 대출 상환 안내, 명품 가방을 사고 파는 행동, 관리비 이야기. 모든 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부담을 줄이려면 누군가는 나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저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예금.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수연이가 눈치챌까봐 아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외출한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물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며칠 전 받았던 은행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기 예금 만기.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 정기 예금 통장 안에 돈이 정말 있다면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확실해질 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고 다짐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샤워 시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물 많이 쓰시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샤워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1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길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 짧게 할게. 네, 고맙습니다. 요즘 수도세도 장난 아니거든요. 수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쓰고 있는데 수연이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휴지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아껴 쓰시면 안 돼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들렸어요. 저는 손에 쥔 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몇 장 안 됐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였어요.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샤워 시간, 휴지 사용, 누룽지 끓이는 가스비. 저의 모든 생활이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더 머무는 건 부담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면 더 눈에 띌 것 같았고 차라리 순응하는 편이 나아 보였어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더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남편의 외투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함께 챙겨온 사진 몇 장도 사라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어요.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내 방에 있던 외투 봤어? 외투요? 아, 그거 제가 정리했어요. 정리? 네, 오래된 물건이라 냄새도 나고 집에 둘 공간도 없어서요. 버렸어요. 버렸다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사진도 같이? 네, 사진도요. 오래됐잖아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묻는 말투였지만 이미 버린 뒤였습니다. 제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외투, 그 안에 남아있던 남편의 냄새, 함께 찍었던 사진들,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흔적마저 허락 없이 사라진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슬픔조차 조용히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노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비켜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새벽이 시끄러워요. 네. 위층이요. 새벽마다 소리가 들려요. 위층. 그건 제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말뜻을 알 수 없었어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걸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아니, 당신이 아니에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혼자 사는 게 나을 때도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짐작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며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아있자 이 집에서 제가 차지하는 자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손님도 가족도 아닌 존재. 필요하면 쓰고 부담되면 치울 수 있는 위치였어요. 저는 방 안의 물건들을 눈으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가방, 옷 몇 벌, 세면도구.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장만은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습니다. 자개농 뒤편 먼지가 쌓인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정기예금 문자가 온 휴대전화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됐어요.
이것만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작아져야 할까요? 샤워 시간을 줄이고 휴지를 아끼고 기억마저 정리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견뎌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외투는 사라졌지만 기억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직 제 마음속에는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도현이였어요. 장례식 때 도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도현이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휴지를 많이 쓴다는 말에도, 샤워 시간이 길다는 말에도, 외투가 사라졌다는 말에도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한 듯 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도현이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엄마. 응. 아니에요.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도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현이도 힘든 게 분명합니다.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도리어 부담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예전 도현이는 이렇지 않았는데,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생각을 안고 잠들었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둘러보는 순간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서랍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고 가방 지퍼가 어제와 반대 방향으로 열려 있었어요. 자개농 앞에 놓아뒀던 슬리퍼도 각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용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더 큰 경계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물건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통장은 자개농 뒤편 먼지 쌓인 틈새에 숨겨뒀기에 발견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손을 뻗어 확인해 보니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작은 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뒤집어 모든 걸 꺼냈습니다. 옷도 작은 주머니도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하지만 금반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제 손에 끼워주던 그 반지. 마지막까지 제 곁에 남아있던 유일한 예물이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현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도현아. 네, 엄마. 도현이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혹시 내 금반지 못 봤니? 그 순간 도현이의 손이 멈췄어요. 휴대전화를 쥔 손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도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금반지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응. 결혼반지,
없어졌거든. 도현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안방 쪽을 힐끗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고마워. 하지만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도현이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다시 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손님이 왔어요. 수연이의 친구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커피 좀 갖다 주실래요? 수연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쟁반에 커피를 담아 거실로 갔어요. 그때 안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나르다가 우연히 화장대 쪽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화장대 위에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목걸이, 귀걸이들과 함께 작은 보석함 옆에 있었어요. 제 금반지였습니다.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어요. 남편이 끼워주던 그 반지가 마치 원래 수연이 거신 양당당하게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막혔어요. 손에 든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수연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괜찮아.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금반지. 수연이가 제 방을 뒤지고 반지를 가져간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연이는 제가 훔친 것처럼 몰 거예요. 어머님 것이 맞아요? 증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 반지는 그들이 가질 마지막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그것마저 빼앗겼지만 저는 참았어요. 거실에서 손님과 수연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손님이 물었나 봅니다.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 저분은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수연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시어머니가 아니라 도움이라고 소개한 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도움이 구하기 힘든데 잘 됐네요. 네, 운 좋게 만났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어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시어머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누군가였어요. 이름도 관계도 없는 존재. 그냥 도와주는 사람. 손님이 돌아간 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현이가 퇴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도현이와 마주쳤어요. 도현이는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도현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도현이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금반지 이야기도 도우미 취급도 도현이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모를 짧은 한마디. 도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생각했어요. 도현이는 알고 있구나. 금반지도 도우미 취급도 다 알면서 막지 못하는 거구나.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저를 지키는 것보다 부부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분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서늘한 정리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금반지를 빼앗기고
도우미로 소개당하고 아들마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어요. 저는 그날 이후 방을 나설 때마다 문을 확인했고 물건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남긴 통장은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자개농 뒤편에서 꺼내 옷 안쪽에 꿰매 넣었어요. 절대 발견되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기회가 올 겁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안고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제가 외출하려 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산책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안방 쪽에서 낮게 눌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방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문틈 사이로 수연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결정해야 돼. 더 미루면 대기 명단 밀려. 도현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말 꺼낼 필요 없어. 단기 요양이라고만 하면 돼. 단기 요양. 그 단어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믿으실까? 건강 안 좋으시니까 요양 좀 받으시라고. 우리가 비용 다 낼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 따라오실 거야. 한 달만 계신다고 하면 돼. 한 달 지나면 어떡해? 그땐 이미 적응하셨을 거 아냐. 거기가 편하시면 계속 계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설득하면 되지. 수연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나오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뭐. 일단 자리부터 확보해야 돼. 요양원 대기가 몇 달씩 걸린다니까. 지금 상담 안 받아두면 나중에 급할 때 못 넣어. 근데 도현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 알잖아. 대출 이자만 해도 석 달째 밀렸어. 원금은 3억이 넘는데 이자만 매달 몇백씩 나가고 카드값은 돌려막기 시작했어. 이대로는 이러다 신용불량자 돼. 어머님 모시니까 생활비가 2배로 늘었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버텨. 관리비, 식비, 용돈까지. 매달 얼마나 나가는데. 알아. 처음엔 어머님 보험금이라도 있으실 줄 알았는데 방 뒤져봤잖아. 집도 빚만 남았고 그냥 부담만 되시는 거야. 그래도 뭐 우리가 거지 되라고? 관리비에 식비에 용돈까지. 매달 얼마나 나가는데. 수연이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돈이. 정부 지원 받는데 알아봤어.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면 본인 부담 거의 없다고 하더라. 우리 형편으로는 감면도 받을 수 있대. 등급 나올까?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 신청만 하면 될 거야. 근데 엄마가 알아채시면 알아채기 전에 데려가면 되잖아. 체험 입소 프로그램 있다고 했어. 일주일만 계셔보시라고 하면 거부 안 하실 거야. 체험 입소.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상담 때 같이 가기만 하면 돼. 어머님 건강 상태 설명해주고. 알았어.
도현이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요양원, 단기 요양이라고 속이기. 한 달, 체험 입소.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속여서. 한 달만 있다가 오라고 거짓말하면서. 저는 눈을 감으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물건들. 금반지를 훔쳐간 것도, 제 방을 뒤진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는 걸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요양원 비용을 스스로 낼 돈이 있는지, 제가 혼자 살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던 거였죠. 홈캠. 현관이 아니라 제 방 쪽을 향한 카메라. 그것도 감시였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도우미 취급. 손님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 이미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문 잘 잠그세요. 새벽이 시끄러워요. 혼자 사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새벽이 시끄럽다는 말. 그건 바로 이거였구나. 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층에서 새벽마다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걸. 그래서 저에게 경고했던 거였어요. 모든 흐름의 끝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리 대상. 그들에게 저는 부담이었고 제거해야 할 문제였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낼 수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슬픔도 분노도 조용히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거나 단기 요양받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정기 예금.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조용히 살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러려면 은행에 가야 했어요. 예금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2시. 이 시간은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더 머물면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떠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수연이가 장보러 나가는 시간에 저도 외출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은 예금 액수를 보고 결정하면 돼요.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확한 판단이었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 저는 가방을 꺼내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통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게 맞다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의 정적 속에 앉아 장례식 날을 떠올렸어요. 도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혈압도 있으시고. 그때 도현이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도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알겠어요. 도현이는 제게 재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나 저축해둔 돈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을 뒤졌던 거였습니다. 통장을 찾았던 것도, 금반지를 가져간 것도 모두 제가 가진 게 뭔지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바뀐 겁니다. 기대했던 재산은 없고 부담만 되는 노인.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처음엔 따뜻했다가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저는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들이 저를 사랑해서 모신 게 아니었구나. 돈을 기대했던 거였구나. 저는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저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새벽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수연이는 안방문을 닫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네, 맞아요. 일단 상담부터 잡아주세요.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한가요? 금요일? 좋아요. 시간은 오전으로 해주시고요.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 사흘 뒤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씻다가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낯선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잠시 후 수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 뭉치를 받아 들고 돌아왔어요. 저는 황급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수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네요. 아,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수연이는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서류일까요? 오후가 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이가 받았어요. 네, 박도현 씨, 집 맞습니다. 네, 세대 확인이요. 수연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님 계세요. 아니, 주민등록은 아직 안 옮기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구성원 확인한대요. 그래. 네. 주민등록 옮긴 분들 확인하는 거래요. 어머님은 아직 안 옮기셨죠? 응. 아직은.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세요. 여기는 임시로 계시는 곳이니까요. 저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 노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다가 노인이 발걸음을 멈추는 걸 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마주 보고 선 건
요즘 위층이 바쁘신가 봐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아, 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차도 와 있고. 노인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혹시 혼자 사실 곳 알아보고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복지관 상담사 연락처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노인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한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더니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수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바뀐 거 말씀 안 드렸죠? 응. 보안 강화한다고 아까 바꿨어요. 새 비밀번호는 1225예요. 크리스마스라서 외우기 쉽죠.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통제하려는 신호였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게 알려준 건 배려가 아니라 이제 이 집의 출입조차 그들 허락 아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아, 고마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가방을 꺼내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남편 통장, 휴대전화, 그리고 노인이 준 쪽지. 필요한 것만 추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모레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면 그들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할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거나 상담만 받아보자는 말과 함께. 이 집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방향은 분명했어요. 낯선 차량, 서류, 관리사무소 확인, 비밀번호 변경.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남겨둘지, 옮길지, 처리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저는 주머니에서 노인이 준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연락처.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혼자가 두렵지 않으시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방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내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앉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식탁을 붙잡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119요, 빨리요. 도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수연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일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눈을 뜨고 있으려고 애썼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호흡 증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입원은 해야 하나요?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상태 보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불안 증세가 심하세요.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따질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긴장과 불면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도현이와 수연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도현이는 과일을 들고 있었고 수연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복잡해 보였어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걱정보다 다른 뭔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번 기회에 건강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저희가 요즘 알아보고 있던 게 있는데요. 수연이는 들고 온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시설이에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희 집에서는 제대로 케어해드리기 힘들잖아요. 전문적으로 건강관리해주는 곳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양시설. 그 단어를 병실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금요일에 예약 잡아뒀는데 어머님 퇴원하시면 같이 가보시죠. 수연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어머님이 동의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걱정 마세요.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와 수연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수연이는 제 세면도구가 든 작은 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병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리했어요. 이 집에서 제가 겪은 일들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처럼 느껴졌던 카메라, 사라진 물건들, 바뀐 비밀번호, 새벽의 대화,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들은 요양원 제안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실에서야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더 머물면 선택권은 사라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설명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 이 결심은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남아있으면 더 잃게 된다는 계산 끝에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기 예금 만기 안내. 하지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충분할까요? 내일 퇴원하면 바로 은행에 가야 했어요. 예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혼자 살 곳을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노인이 준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복지관 상담사 연락처. 퇴원하면 그분께도 연락해봐야겠어요. 저녁이 되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니, 입맛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 나세요. 퇴원하시려면 건강 챙기셔야죠. 간호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많이 안정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퇴원, 그리고 은행, 그 다음은 집을 나가는 겁니다. 금요일 요양원 상담 전에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냥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병실에 불을 끄며 저는 이미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다음 날 오전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오셨습니다. 많이 안정되셨네요.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도현이가 와서 퇴원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푹 쉬세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금요일, 요양원 상담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정리 직전의 공백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이도 도현이도 제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숨을 죽였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리 찾아뒀던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새벽에도 문 여는 고시원 정보를 찾아뒀었어요. 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보증금 없이 바로 입실 가능. 그곳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은행 문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만기 예금 안내. 남편이 제 명의로 만들어준 예금이었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은행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복도 쪽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와 수연이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이었어요. 많이 챙기면 눈에 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옷 두세 벌,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지갑, 휴대전화, 신분증.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노인이 준 쪽지도 챙겼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연락처. 고시원에 짐 풀고 나면 전화해 볼 거예요. 가방을 메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얼마 안 살았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이 방에서 남편을 그리워했고 외로움을 견뎠고 배신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방과도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조용했어요. 안방 쪽에서 미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집 안의 공기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만이 가능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그때 로비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래층 노인이었습니다. 최노식 씨. 불면증이 있으신지 가끔 새벽에 로비에 앉아 계신다고 들었어요. 복도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그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잘하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로 이 집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설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도망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저는 쫓겨나기 전에 나왔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이탈이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가방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역 앞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입실하시려고요? 네. 방 있나요? 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 달 30만 원이고요. 오늘부터 계산됩니다. 네. 남자는 열쇠를 건네며 3층을 안내했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쉬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저는 고시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역 앞 은행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렸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12번 고객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창구로 다가가 말했어요. 만기 정기예금. 찾으려고 해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은행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은행원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어요. 어머님, 만기 금액이 상당한데요. 해지 후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네.
얼마나 되나요? 1억 5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억 5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은행 아니었으니까요.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원은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아서 저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어요. 1억 5천만 원.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혼자서. 하지만 자유롭게. 은행을 나와 길을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오늘도 저를 지켜주셨네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저는 노인이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노인이 준 쪽지. 복지관 상담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복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노식 씨가 소개해 주셔서요. 아,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 있다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모두 제 선택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밤이면 가끔 도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쌓였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복지관 주소를 검색하고 버스 노선을 확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빗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노인복지관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입구에 최노식 씨가 서 계셨어요. 이리 오세요.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방 안에는 노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처음이시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선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에게 집을 빼앗긴 분, 며느리에게 학대당한 분. 모두 다른 이야기였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했다는 것.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 장례 후 아들 집에 들어간 것부터 카메라와 도난, 새벽 대화, 그리고 탈출까지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오신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최노식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임이 끝나고 저는 복지관 밖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도현이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해 보았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짧게 적었습니다. 도현아, 잘 지내라. 엄마는 요양원 대신 혼자 살기로 했다. 연락 마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외에 있는 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타지 생활도 힘들 텐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아직 제가 아들 집에 잘 있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낫겠어요. 며칠 뒤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지관 모임에 매주 참석했어요. 최노식 씨와 다른 분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작은 자유였지만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노식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저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최노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부담도 아닙니다. 제 삶을 사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새벽 2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서부터가 나의 삶인지. 그 경계를 저는 넘어섰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도 그랬습니다. 최노식 씨도,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선을 넘어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배신을 견뎠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요. 정희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할머니 멋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부산, 제주, 아니면 해외에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사연나무였습니다.